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7편 원종의 모험 쿠빌라이와 손을 잡다.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가 보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위를 비워두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태자는 나라를 비우고 없습니다. 태자는 승하하신 대왕 폐하를 대신해서 몽골의 황실에 입조차 출타 중이십니다. 마땅히 태자 전하께서 귀국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이 김준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 장군의 생각이 어떠한지 어디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안경공으로 하여금 보위를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출타 중인 태자를 제쳐두고 안경공에게 왕위를 잇게 하자는 말씀이요. 아니 될 말씀이요. 놀이가 아니요. 그럼 둘째 왕자인 안경공은 승하하신 폐하의 아드님이 아니란 말이오. 언제 돌아올 것인지 기약이 없는 터에 그럼 그동안 보위를 공위로 두자는 것이오. 흥분하지 마시오, 김 장군. 태자 전하께서 몽골 황실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는 태손이 정사를 살피면 될 것이오. 서기 1259년 6월 금음날, 고려의 제23대 임금 고종이 재위 4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받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려 조정에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애당초 논란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왕전이 이미 태자로 책봉돼서 병석에 누워있던 고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태자에게 왕권이 돌아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려 조정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데에는 두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 왕전이 국왕을 대신해서 몽골 황실에 조회를 하러 출타해버리는 바람에 그 중차대한 시기에 부재 중이라는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1년 전에 정변을 일으켜서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 최희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실권자 김준이 둘째 왕자를 왕위 계승권자로 추대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싱겁게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조정의 제추 신료들이 대부분 태자 왕전의 즉위를 주장하고 나섰고, 게다가 마치 이런 사태를 예견이나 했던 것처럼 폐하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작성해 놓으신 유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들 읽어보시죠. 고종의 유조가 공개된 것입니다. 유조란 임금의 유언을 일컫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덕은 부족하고 책임은 막중한데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다. 왕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가 없는데 마침 나의 맏아들은 그 덕행이 좋기 임금 노릇을 할 만하기에 그에게 나의 자리를 맡길 것이니 모든 관원들은 각각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여 세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며 세왕이 몽골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군국의 모든 일을 태손에게 물어 행하도록 하라. 능묘제도는 되도록 건박하게 하고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복은 3일 만에 벗도록 하라. 자, 제 아무리 실권을 손에 쥔 김준이라고 할지라도 고종이 유서에서 태자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못 박은 데다 태자의 부재 중에는 태손, 즉 몽골에 간 태자의 아들에게 임금 노릇을 대신하라고 적어놓았으니 다른 주장을 펼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고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후에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일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무신들은 그 몽골과의 강화를 그다지 기꺼워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에 비해서 유경 같은 문신들은 주로 강화를 선호하는 쪽이었고,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 무신들이 어떤 준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경 등의 세력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포석을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유경의 집에서 사망한 것도 또 거기서 유서가 나온 것도 아마 그 일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강한 교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종이 다른 곳을 다 놔두고 하필 류경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소개했듯이 문신이었던 류경은 김준과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켰으나 김준의 동생 김승준과의 마찰 때문에 김준의 견제를 받아서 그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종은 김준이 왕위 계승 문제에 관여할 것을 예상하고 류경의 집에 머물면서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을 것이란 분석이죠. 동아대 김광철 교수는 고종이 류경의 집에서 단순히 유서만 작성했던 것이 아니라 김준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궁리해 두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종이 유경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은 사망하기 한 2달 전, 46년 4월부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견했던 것이죠. 김주 정권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이고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감안해서 유경하고 협의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유경 집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제추문신들과의 그 협의가 상당 정도 이제 진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류경의 집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폐하, 어명 내리신 대로 주요 제신들과 추신들을 불러왔사옵니다. 아무래도 몽골로 떠난 태자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눈을 감을 것 같소. 언데 태자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내가 죽고 나면 김준을 위시한 권신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뭔가 계략을 꾸밀 것이요. 그러니 경들이 현명한 대책을 의논해서 폐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태자 전하에게 보위를 양해하신다는 내용으로 미리 유조를 남겨두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하지만 태자 전하가 출타 중인 사실을 빌미로 삼아서 보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그렇다면 태자 전하가 귀국할 때까지 나라의 일을 대손에게 맡기신다는 내용도 유조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옵니다. 그게 좋겠사옵니다. 그리 하시옵소서. 알겠소. 아무쪼록 내가 떠난 뒤에 우리 태자가 탈 없이 보위를 이어받도록 경들이 애를 써주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 폐하.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 폐하. 사전에 류경의 집에서 이러한 대책을 미리 세워두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인 집정자 김준은 무슨 속셈으로 왕위 계승권자로서는 그 자격이나 명분이 취약한 둘째 왕자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최이 정권 붕괴시킨 이후에 한 과제가 왕정복고라고 하는 것이 화두였는데 무인집정자들로서는 어떻게든지 그 왕정복고를 이제 지연시키면서 무인집정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이와 같은 그 권력 관계를 이제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김준이 명분상으로도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왕 왕창을 이제 지목하게 된 것은 왕정복고를 일정 기간 차단시키면서
자신의 이제 우호적인 그리고 이제 협조적인 국왕으로서 지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국 김주는 재신과 추신들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고 안경공 왕창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려던 계획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최씨 정권 시기의 무인 집정자였다면 제추 신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처럼 맥없이 밀리지는 않았겠죠. 김준이 무정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다시피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자로 이제 왕위 계승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전에 이제 무인 집권자들에 비해서 집정은 하고 있지만 그 권력 관계가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태자로 왕위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제추들이 합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추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었지 않았느냐. 최충원이나 최우 혹은 최항 때와 비교한다면 김준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취약했다. 김광철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김준이 안경공 왕창을 왕위 계승자로 내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철회하고 말았던 그 이면에는 몽골과의 관계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몽골 쪽에서는 더 이상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내걸었던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제 고려 국왕의 친조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종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강한 태자 원종이 간 거였는데, 만약에 이후 몽골 황제가 고려 안에서 고려 태자가 몽골로 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덜컥 왕으로 만들어봤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강화를 포함해서 그 고려와의 관계를 전면 재조정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몽골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분란이 발생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신들이 납득하지 않고 결국 태자 원종이 즉위를 한 것 같습니다. 태자가 고려의 왕을 대신해서 몽골에 가 있는 상황에서 김준이 그런 태자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른 왕을 내세워 버린다면 몽골이 용납을 했겠느냐, 이러한 얘기죠. 김준은 군복 차림으로 무장한 병력과 동궁의 관료들을 데리고 태손 왕심을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 임시로 나라의 일을 보게 하니 문무백관들이 궁전에 와서 축하하였다. 별장 박천식은 이 길로 몽골로 달려가서 몽골 황실과 우리 태자 전하께 폐하의 부고를 전하도록 하라. 서두르지 않고 뭘 하는가? 예, 장군. 비록 김준이 왕위 승계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고려의 조정을 움직이는 실권자는 여전히 무인 집정자 김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몽골 황제에게 입조하기 위해 떠난 고려의 태자 왕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지요? 태자 전하, 지금 우리는 몽골 황제의 행궁이 있는 육반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육반산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마도 며칠은 더 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곳에 가면 몽골 황제의 행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육방산에 황제의 본영이 있다 하였으니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늘은 걸을 만큼 걸었으니 이제 좀 쉬어가도록 합시다.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오늘 묵어갈 것이 나올 것이옵니다. 태자 전하, 수인 별장 박천식이옵니다. 아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태자 전하께 급보를 전하라는 김준 대장군의 명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급보라 하였는가? 예, 전하. 보고이옵니다. 부고라. 그럼 아버님이 대왕 폐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전하. 나중에 원종이 되는 태자 왕전이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인 고종의 부고를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몽골 황제 뭉케를 찾아가는 도중에 비보를 전해 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몽골 황제 뭉케는 군사를 이끌고 남송정벌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선 몽골의 수도가 아니라 뭉케의 행궁이 있는 섬서성의 육반산으로 찾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태자 일행은 몽골 황제를 만나기는 했을까요? 만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고종이 죽은 지 정확히 한 달 뒤에 몽골 황제인 헌종 뭉케 역시 사천성의 조어산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는 이때 태자 왕전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몽골 황제 헌종이 죽었는데 아릭부케가 북방에서 군사로 항거하고 있었다. 그때 황제아우 쿠빌라이가 강남에서 작전을 하다가 군대를 돌려 북으로 올라오는 중이었다. 헌종이 이제 이렇게 또 사망하게 되니까 이제 정벌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이제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이제 시신도 이제 옮겨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부대들이 많이 이제 흩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쿠빌라이는 그 뭉케의 남송정벌과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남송정벌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상당수 그 남송정벌에 참여했던 군대가 카라코룸으로 이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는 계속 남아서 정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북서에 있는 그 악주까지. 자, 어떠한 상황인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송정벌 중에 몽골 황제 뭉케가 죽었다. 그때 뭉케의 동생 쿠빌라이도 뭉케와는 다른 지역에서 남송정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형인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한편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룸에서는 쿠빌라이의 동생인 아릭부케가 대칸, 즉 황제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 왕자 왕전은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북상 중이던 쿠빌라이를 만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몽골 황제 뭉케가 죽었는데 뭉케 바로 아래 동생인 쿠빌라이와 그 아래 동생인 아릭부케가 황제의 자리를 다투는 처지였다. 그런데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룸에 남아있던 아릭부케가 여러 황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황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더 컸다. 한편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쿠빌라이가 남송정벌을 멈추고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쿠빌라이를 고려 왕자 왕전이 찾아가서 만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쿠빌라이가 형이고 아릭부케가 동생인데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그 아릭부케가 오히려 모든 몽골 황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지역과 신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또 군사력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또 이후 나오긴 하지만 쿠빌라이 즉위 과정이 굉장히 정통적이지가 못합니다. 모든 몽골 관습들을 깨가면서 이제 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원종, 태자 원종이라든가 고종 같은 고려의 최고위 집정자들이 만약에 보수적인 외교, 향후 황제 즉위 전망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다면 아릭부케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쿠빌라이를 이제 운 좋게 우연히 마주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릭부케가 여러 황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그와 대결했던 쿠빌라이가 훗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려 태자와 왕전으로서는 대단히 운이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빌미가 돼서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일진데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대표해서 몽골 황제를 만나겠다고 찾아간 왕전이 황제의 지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또 그 중에서도 황제가 될 확률이 경쟁자보다 더 낮은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가 다행히 훗날 황제가 됐으니 망정이지 상대방인 아릭부케가 황위에 올랐더라면 고려의 처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태자 왕전이 쿠빌라이를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느냐 아니면 의도된 만남이었냐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쿠빌라이의 동생인 아릭부케가
그야말로 이제 몽고의 그 황금시족들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제2계승에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선언만 안 했지 이제 쿠릴타이 회의도 이제 소집해놓고 황제 자리를 이제 결정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소식을 이제 쿠빌라이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남송정벌 하는 거를 일단 멈추고 송나라의 그 이제 가사도하고도 일정하게 그 협상하고 나서 그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빌라이는 카라코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개평 쪽으로 뒤에 그 상도가 되는 개평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쿠릴타이란 신라의 화백회의와 비교할 만한데요. 가령 몽골 제국에서 황제, 즉 대칸이 죽었을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족장회의를 일컫습니다. 아릭부케와 직접 대결에서는 황위 다툼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쿠빌라이는 수도인 카라코름으로 가지 않고 개평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독자적인 쿠릴타이를 개최하려는 속셈이었죠. 바로 그 개평으로 가던 쿠릴타이를 고려의 태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왕전을 보자 반색을 합니다. 소인은 고려태자 왕전입니다. 오, 이란. 어찌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반겨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반갑다 뿐이겠는가? 고려는 1만리나 떨어진 나라가 아닌가? 당나라 태종이 친히 정벌에 나섰으나 결코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세자가 스스로 찾아왔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쿠빌라이가 이렇듯 반색을 하고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황위 다툼에서 동생인 아릭부케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곧 고려의 왕위에 오를 태자가 찾아와서 미리 황제 대접을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태자 왕전이 때마침 북상 중이던 쿠빌라이와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게 되어서 만났을 가능성은 크지만 몽골의 수도로 들어가서 아릭부케를 만나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자 왕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가까이에 있는 쿠빌라이와 만날 수밖에 없었고, 왕전으로서도 이제 몽고의 그 수도에 이제 들어가서 아릭부케 세력하고 이제 협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아릭부케 세력하고 계속 대화나 통교를 한다고 하면 이전의 방식이 어떤 그 강압적인 태도, 몽고의 강압적인 태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이게 이제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데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이승환은 자신의 저서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이라는 책에서 태자 왕전이 아릭부케를 마다하고 쿠빌라이를 만나게 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자 일행이 쿠빌라이를 선택한 것은 육반산에 주둔하고 있던 황제 뭉케 진영의 군대에게 친조를 거절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황제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뭉케 시절의 고려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뭉케는 생전에 고려를 무력으로 기어이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죽은 것이다. 따라서 뭉케가 통솔했던 우익군단의 수장들이 화의를 목적으로 찾아온 태자의 친조를 수용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태자 일행이 뭉케 진영으로부터 친조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아릭부케 진영에게도 거부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릭부케는 황제 뭉케를 대신하여 몽골 본토에서 제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또한 뭉케가 거느리던 우익군단이 아릭부케 진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만일에 뭉케가 거느리던 육반산의 우익군단에서 태자의 친조를 수용했다면 태자는 그 길로 몽골 수도 카라코름으로 달려가서 아릭부케를 만났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친조를 거부당해서 몽골 수도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됐으니 그럼 이대로 아무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태자 전하, 한 가지 다른 선택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선택이라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아릭부케와 황희를 다투고 있는 뭉케의 동생 쿠빌라이가 남송 정벌 중에 뭉케 황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비록 아릭부케가 황족의 지지를 널리 받아서 유리하다고는 하나 쿠빌라이가 황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사옵니다. 좋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대륙을 헤매다가 고려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쿠빌라이라도 만나서 화친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렇게 해서 태자 왕전이 쿠빌라이를 만났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고려사에서는 왕전이 쿠빌라이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태자 왕전이 뿔이 달린 관모를 머리에 쓰고 소매 넓은 자색 항나도프를 입고 무소띠를 차고서 상아로 만든 호를 들고 패백을 갖춘 채 길 왼쪽에 서서 황제 아우를 영접하였다. 쿠빌라이는 얼굴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예의범절에 맞았다. 훗날 원나라의 세조가 되는 쿠빌라이를 너무 미화해서 기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훗날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쿠빌라이의 생김새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주들 중에 군주인 쿠빌라이 칸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알맞은 체격에 아주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으며 신체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얼굴은 마치 장미처럼 희고 붉으며 눈동자는 까맣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코가 아주 잘생겼다. 마르코 폴로의 글이 너무 아부성이 강한 필지여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쿠빌라이의 용모가 제법 수려하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북상 중이던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 왕전을 데리고 개평부로 올라갑니다. 이때 몽골의 강회선 무사 조양필이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가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나 그 형세가 산으로 의지하고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몽골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한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으나 아직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려 태자 왕전이 조회를 할 때 돌아가신 황제 폐하께서 친히 서쪽을 정벌하고 계셨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으나 제대로 호의를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마땅히 번왕으로 대접하십시오. 이제 들으니 그의 부친인 고려의 국왕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자 왕전을 고려의 왕으로 세워서 귀국시킨다면 고려 태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신하의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사를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고도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말에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부터 고려 태자를 번왕의 격으로 대접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번왕, 즉 번국의 왕이란 황제국을 섬기는 제후국의 왕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니까 쿠빌라이도 광전도 아직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몽골의 황제와 고려의 국왕인 것처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 고려의 왕전과 쿠빌라이 사이에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약속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고려 태자 왕전은 귀국길에 오릅니다. 송리대와 강화상은 고려의 태자를 호위하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쿠빌라이가 다루가치 송리대와 강화상에게 명하여 고려 태자의 행차를 호위하게 하였다. 강화상은 본래 고려의 진주 사람인데 일찍이 포로가 되어서 몽골에 들어가 있었다. 태자 왕전의 귀국길을 수행하게 되는 인물들 중에 강화상은 또 그렇다 치고 이 송리대라는 몽골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고려사 저료는 이 송리대의 신분을 다루가치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가치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민정 담당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아직 황제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전에게 딸려 보낼 때는 다루가치의 신분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송리대에게 과연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왕전과 함께 보냈을까요?
그 송리대를 일단 보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일단 쿠빌라이도 원종도 모두 1260년 4월 정도 되어서야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송리대를 대동시켜서 태자 신분의 원종이 고려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 이제 그 전이고, 송리대가 정확히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지는 사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송리대가 등장하는 기사들에서 공히 확인되는 게 항상 그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 굳이 추정을 하자면은 이제 송리대는 그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를 독촉하기 위해서 몽골 황제가 태자 원종의 귀국길에 딸려보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강한 교수는 태자 왕전을 수행한 송리대를 쿠빌라이의 대변인쯤으로 되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송리대를 대변인격으로 파견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광철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쿠빌라이가 호의를 베풀면서 꼭 이제 정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평화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송리대를 대동해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 배경에는 아마 국왕이 되는 태자 왕전의 귀국길에 안전을 이제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논의 과정에서 서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아마 개경 환도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이제 지켜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감독하기 위한 차원의 동행이다. 이때 쿠빌라이와 태자 왕전 사이에 양국 간 화친 관계에 수반되는 이러한저러한 약속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몽골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고려의 출륙 환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터인데, 송리대는 고려 정부가 바로 그 약속들을 잘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된 쿠빌라이의 대변인격이었다. 김광철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참고로 쿠빌라이는 개평부에서 독자적인 쿠릴타이를 개최해서 자신이 대칸을 계승했음을, 즉 몽골의 황제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훗날 동생인 아릭 북해 세력과 싸워서 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명실상부 원나라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을 떠나서 귀국길에 오른 태자 일행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왕경인 강화도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서경, 즉 지금의 평양에 8, 9일가량 머물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쿠빌라이가 꽤 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대목을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죠.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처음 세운 뒤에 여러 성인이 잇따라 큰 공을 세워 군웅들을 베어 없애고 사해를 차지했는데, 먼저 항복을 권고한 다음에 듣지 않은 자들만을 죽였으니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지금 넓은 하늘 아래 신하로 복종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그대 나라와 송나라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군이 이미 송나라 깊숙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처지가 솥 안에 든 물고기 신세이며 장막 위에 지은 제비집격이어서 그 운명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부터 항복을 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죠. 여기에서 온 천지에서 몽골에 항복하지 않은 나라는 송나라와 고려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시기 몽골이 정복한 영역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헌정 뭉케 당대까지 이제 정복한 지역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4대 한국으로 이제 표현합니다만 거의 이게 완료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 서유럽 쪽에 이제 흑해 일대에 걸쳐 가지고 거기 이미 이제 킵착 항국이 이제 건설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들이 이제 정복이 이제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는 이제 지금 그 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쪽 지역이죠. 그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소위 그 지금 아랍권 요 일대의 그 일한국이 이제 건설됨으로 해서 이미
그 몽고 제국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전역이 또 다 이제 정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크타이 항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송나라, 즉 남송의 경우 몽골군이 호북성의 악주까지 내려가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으니 작은 나라 고려가 몽골의 20여 년에 걸친 침입을 받고서도 당시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 살펴보시죠. 국경의 장수들에게서 들으니 고려에 대한 경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만일 그대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면 권세 있는 신하가 왜 직접 왕이 되지 않고 새 손을 세웠다는 말인가? 그대는 왜 자기 나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국경에서 오랜 동안 체류하고 있었는가? 그대는 빨리 행장을 정리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고려에서 만일 반란이 일어나고 국왕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의 왕을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곧 나의 법전을 물랑케 하는 자이니 누구든지 잡아서 죽여도 좋다.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 왕전에게 보낸 편지에다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김광철, 이강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즉위할 원종과 왕실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이 대화 파트너가 되는 원종 그리고 이제 고려 왕실의 지위를 강화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이제 집정자인 무인 집정들이 그 지나친 권력 장악이라든가 이걸 이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조선은 왕권을 일정하게 보장하고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준을 포함한 무신 세력들이 여전히 이제 이렇게 최의가 죽음으로써 최씨 무신 집권 기간은 끝났지만은 그 부하들로서 김준 같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하다는 걸 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일단 아무래도 고려 왕위가 안정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몽골 황제로서는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원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고려 내에서는 그 원종의 아들 충렬왕, 이후 충렬왕이 되는 그 태손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영공 왕준을 갖다가 또 고려 왕으로 옹립을 하겠다는 세력이 고려 관료들 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왕실, 종손, 추대 세력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쿠빌라이가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쿠빌라이의 편지 전문을 소개하고 나서 그 밑에다 이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쿠빌라이가 아직 황제로 즉위하지 않았을 때 보낸 것인데, 태제가 귀국하면서 서경에 이르러 8, 9일 동안 머물렀다는 말을 듣고서 무슨 변고가 생겼나 의심하여 이 글을 준 것이었다. 태자 일행은 강화도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에 고려에 머무르고 있던 몽골군 원수 야속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자는 들으시오. 이제 곧 왕경에 당도하면 고려 국왕의 지위에 오르겠지요. 그러니 소장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3월 상순을 넘기지 말고 강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도를 해서 옛 서울인 개경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왕경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환도 문제는 조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리고 지금 이곳 서경에 마땅히 마중을 나왔어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김준에게 명하여 고려 조정의 전체 관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서경으로 마중을 나오라 이르십시오. 그건 아니 될 말씀이오. 아니 될 말씀이라니요? 우리 고려에는 역적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준동하면 마땅히 대장군 김준이 막아야 하는데, 만일 그를 육지로 나오라 한다면 반역의 무리들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허니 김준은
강화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자가 이렇듯 단호하게 말을 하자 몽골군 원수 야속달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조정으로서는 이미 몽골과 약속한 개경 환도의 추진을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관원들과 백성들 그리고 승려들에게 옛 서울에다 집을 지으라 명하였다. 또한 태소는 대장군 김방경, 장군 김승준, 급사중 조문주, 중승 김홍취 등을 출배 별감에 임명하고 창고의 쌀 6,420섬을 내어서 여러 왕족과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집 짓는 비용에 보태 쓰게 하였다. 파괴된 옛 서울에 나가서 복원 사업의 추진을 지휘할 출배 별감까지 임명하는 등 개경 환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고려 입장은 몽골군이 철수하면 환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에 이제 불과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해왔던 것이죠. 태자 왕전이 그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 출국 환도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하고 그 합의를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은 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몽골 원수 야속달이 이렇게 옛서울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런 그 지시를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미 태자 왕전이 몽골의 개평부에서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에도 개경으로의 환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이기 때문에 환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야만 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김준의 경우에 환도 자체가 무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역시 개경 환도가 진행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개경 환도를 공식적으로 정면 거부하는 것은 몽골과의 대전을 한 번 더 감수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김준도 당시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경 환도를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고 표현하신 것이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개경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궁궐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주거 시설에다가 시장 같은 것들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의 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그 개경 환도 할 것을 공식화하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군 원수 야속달이 약속 이행을 다그치고 있는 데다 태자 왕전을 수행해온 송리대 역시 쿠빌라이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실권을 쥐고 있는 무인 집정자라 할지라도 출륙 환도를 위한 가시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드디어 서기 1260년 4월 태자 전하, 옥좌에 오르시옵소서. 왕이 강안전에서 나와 백관의 축하를 받은 다음 누런 옷을 입고서 남쪽을 향해 용상에 앉았다. 송리대도 강안전 위 의자에 앉아 동쪽으로 향했다. 표문을 올리고 예식을 거행한 뒤 만세를 불렀다. 대왕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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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제24대 임금인 원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원종이 즉위한 직후에 몽골의 쿠빌라이 진영으로부터 다시 사신이 찾아옵니다. 사신의 이름은 기다대였는데 물론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왔죠. 이때는 쿠빌라이가 개평에서 쿠릴타이를 열어서 뭉케의 황위를 자신이 계승했음을 선포한 뒤였습니다. 물론 그의 동생 아릭 부케 역시 또 다른 쿠릴타이를 통해서 제위 계승을 선포했으니 이때부터 몽골 제국의 2명의 황제가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쿠빌라이가 기다대에게 조서를 들려서 고려의 원종에게 보낸 것이죠. 그대가 우리나라에 귀순하였기에 나는 벌써 그대를 고려의 국왕으로 승인하였다. 이제 나는 국경을 지키는 군관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첫째, 그대의 나라 조정이 섬으로부터 육지에 나와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그 의도에 나는 기뻐하는 바이다.
둘째, 우리 군사들을 철수해 달라 하였는데 만약 군사들을 국경 부근에 주둔시켜 고려의 압력을 가한다면 소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이미 장수들에게 즉시 군대를 거느리고 귀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셋째, 지난해 봄에 붙잡혔거나 도망해온 백성들을 놓아보내달라 하였는데 해당 관원들에게 명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고려와 약속이 있은 이후에 붙잡아온 사람들은 모두 귀국하게 하였으니 도착하거든 인수하여 잘 돌봐줘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려에서 죄를 범한 몽골인들은 이번에 내린 대서령에 의해 모두 석방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군인으로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약탈한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해 처단할 것이다. 네 가지 내용들을 간추리면 이상과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몽골 황제의 고려를 배려하는 태도가 전에 없이 유화적인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인센티브로 일단 우리 군사들 다 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개경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고려 포로들을 풀어준 것 자체는 커다란 호의의 표시니까. 근데 요 시기가 또 마침 이제 그 쿠빌라이가 한 3, 4월경에 이제 그 자기의 일단 즉위를 하고, 자기 동생인 아릭부케는 바로 한 달 뒤에, 원래 칸들이 즉위를 할 때 쿠릴타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하는데 보통 그 쿠릴타이가 열리기 마련인 전통적 장소에서 개최가 돼가지고 또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둘이 되거든요. 이때 쿠빌라이는 굉장히 많이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고려인들한테 상당한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라도 고려 정부가 개경에 돌아가게 해서 고려 내의 상황을 좀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쿠빌라이가 고려를 곱게 보아서 이런 내용의 조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는 동생 아릭부케와 치열한 황위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 달리 압박을 가하거나 별스러운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 일단은 다독거려 놓고 보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김광철 교수는 태자 왕전이 고려로 귀국할 때 논의되었던 사항들, 요 조치들이 이제 원사에도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철군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왔던 민호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원종이 이와 같은 그 외교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 해서 원종의 그 지위를 이제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교의 파트너로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쿠빌라이는 자신이 고려 태자 왕전을 고려의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조정 내에서의 원종의 입지를 강화해주자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뒤인 5월 초 하루에는 폐하, 몽골의 쿠빌라이 황제가 우리 고려인 포로 440여호를 돌려보냈다 하옵니다. 그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 하옵니다. 자, 이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원종으로서는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일이었겠죠. 그해 6월 초하루, 폐하, 형부시랑 이응에게 엄벌을 내리시옵소서. 아니, 이응이라면 폐하를 모시고 연경에 다녀왔던 사람인데 먼 길 다녀온 사람에게 엄벌이라니요? 이응 저자는 엄벌을 면치 못할 중죄를 범했습니다. 폐하를 모시고 연경에 갔을 때 반역자 영영궁 왕준을 은밀히 만나서 고려의 왕권을 물려받으라 종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응을 유배형에 처할 것이요, 시행하도록 하시오. 고려사에는 이응의 죄상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응이 왕을 따라 연경에 있었는데 영영궁 왕준을 만나서는 공이 만일 국왕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그를 귀양 보낸 것이다. 몽골의 인질로 갔다가 고려를 배반하고 완전히 몽골 편으로 돌아서서 몽골의 고려 침공에 앞장섰던 영영궁 왕준에 대해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죠. 그런데 이응이라는 자가
태자 왕준을 수행해서 연경에 갔을 때 그 왕준을 은밀히 만나서 지금 고려의 국왕이 별세했는데 당신이 몽골의 지원을 받아서 고려의 왕이 되면 어떠냐? 이렇게 타진했었다. 이런 얘기죠. 하기야 김준의 경우도 태자가 몽골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둘째 왕자 안경공 왕창을 왕으로 내세우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지만 그를 귀양 보내자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겠죠. 김준의 경우에는 귀양을 가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짐이 몽골에 갈 때 호위했던 신하들 중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자귀를 높여줄 것이요. 또한 짐의 직위에 즈음하여 옥에 갇힌 죄인들을 재심의하여 용서하게 할 것이며 조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것이고 80세 이상 되는 노인 및 호랍이나 과부, 고아, 불구자들에게는 그들을 봉양할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도록 할 것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왕폐하. 그리고 사직을 호위할 공신, 즉 위사공신의 서열을 재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사공신의 서열을 고치도록 하였다. 공신 서열 제1위였던 류경이 제5위로 되었고 김준이 2위에서 1위로 올라갔다. 원로 문신으로서 김준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으며 고종이 세상을 떠날 때 임금의 곁을 지켰던 류경의 서열이 1위에서 5위로 급추락하고 2위였던 무인집정자 김준이 1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몽골의 압력에 굴복해 개경으로의 환도가 추진 중이라면 무인집정자 김준의 권력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져야 할 텐데 어째서 법적인 지위마저 서열 1위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유경과 김준 사이에 이제 틈이 발생하기 시작한 계기가 김준의 동생 김승준의 어떤 그 승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김준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김승준이 이제 더 높은 급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경이 공적은 인정하지만 너무 또 승격시킬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일에도 불구하고 김준은 그 이후 유경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움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김승준이 결정적으로 좀 원한을 품었던 것 같고 이후에 결국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김준도 유경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